네, 이 시간에는 정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일단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 듣는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강한 자기 표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의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은 설득의 달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설득의 달인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도의 심리전 속에는 내 마음을 잘 읽고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서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과목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설득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유행가 대중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서를 좀 느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또 힘든 일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말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우리에게 있죠. 이것은 내 마음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속담들이 나온 것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정서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 측면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한 인간 내부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인지치료나 인지행동치료, 그러한 상담 기법이 나오기도 하고, 행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행동수정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서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렇게 감정과 생각과 행동, 이 세 가지 측면 중에 정서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정서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듣기 이전에 정서중심적 부부치료라는 말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치료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가정의 경제적 문제, 또 분노의 조절 문제, 가족 갈등, 성격 차이 등의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부부의 친밀감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서를 무시한 채 오직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때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이렇게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일차적인 부부관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더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는 정서를 다루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의 내용입니다. 네, 사람들은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울고 웃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정서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폭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정서를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일들은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정서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하나의 단독적인 교과목으로 개설한 그러한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서 심리학이 따로 이렇게 과목으로 등장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서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서를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믿습니다. 정서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정서가 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슬프다, 놀랍다 등의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느낌을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 컴퓨터 하면은 정치, 전쟁, 의학, 또 경찰 업무 등의 정서 관련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의 제목만 봐도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들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많은 임상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정서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서에 대한 부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정서에 대한 단어를 10개만 나열해봐라 라고 한번 묻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개가 줄줄줄 나오는지 아니면은 잘 나오지 않는지. 대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다, 외롭다, 절망스럽다, 처량하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불행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놀랍다, 당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감정 단어를 한번 10개만 나열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잘 못하죠. 콱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검색에 정서에 대한 단어를 검색하면 96만 개, 거의 100만 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를 이런 정서 단어를 다 뽑아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것들에 공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 심리학을 배우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100만 개 정도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외워보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따라오신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지금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붙여서 너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이분은 정말 공감을 잘한다 라고 느껴서 대인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뭘 할 때도 이런 정서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면 훨씬 윤활유 있는 마음에 와닿는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과목이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별로 마음에 없는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전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정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고, 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으나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고, 네, 그녀에 대한 동경심이 솟아났다. 그녀가 극장에서 나를 보았는지가 궁금했다. 그녀가 나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나 그녀가 나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왜 그래요? 아직 이제 마음에 있고 동경심이나 그리움을 갖고 있는 전 여자친구고 지금 현재 내 옆에는 마음에 없는 여자친구와 있는 것을 그녀가 봤을까 봐, 예, 봤을 거라 생각하면 절망감을 안겨주지만 아마 못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희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녀를 따라가서 말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네, 결국 멀어져 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리움만 삼켜야 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쓴다고 해요. 그런 칼럼이나 사설과 같은 글을 쓸 때는 조금 건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서적인 단어를 넣어서 쓰면 굉장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한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예화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께서 뒤뜰에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 그런데 멀찌감치 서서 도와주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나를 감독하시는 어머니께 좀 화가 났다. 예. 좀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난 거죠. 온몸은 흙으로 더럽혀지고 혼자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눈물이 났다. 네. 우는 내 모습이 당혹스럽다. 이런 일로 내가 하면서 울고 있네? 이런 내 모습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고 이런 내 모습에 웃음도 나왔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온갖 감정이 내 마음을 드나드는 것을 경험했다. 일을 모두 끝마쳤을 때는 정원이 매우 보기 좋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혼자서 이 일을 해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부심과 안도감이 느껴졌다. 여러분들이 몇 줄 글을 쓸 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써본 적이 있나요? 어때요?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글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정서를 많이 느끼고 그거를 글로 옮겼을 때 그 글이 생동감이 있듯이 정서 표현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예문의 각 사건은 경험된 정서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행복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과 슬픔이 느끼고 절망과 거부, 당황과 그리움이 혼재되어 있고 두 번째 애화에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정원을 다 꾸미고 나니까 행복감이 느껴지고 내가 혼자 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과 안도감이 느껴지는 이런 감정이 한 상황에서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의 정상적인 감정 경험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상 전문가들은 주로 정신장애, 즉 개인의 생활에서 다소 역기능적인 정서를 다루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상담 심리가 있고 임상 심리가 있는데 상담 심리를 전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이런 적응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거고 임상 전문가들은 조금 더 정신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증 그리고 정신증 이렇게 딱 뭐 구별돼서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신경증은 정상인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도가 세고 너무 빈번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가 힘들어.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신경증을 앓을 때는 현실 왜곡은 없는 거죠. 네, 보통 상담 심리를 전공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이렇게 딱 경직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거고, 정신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것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실을 왜곡하는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임상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은 이러한 정신증에 해당되는, 임상 전문가는 이제 이렇게 다 다루죠. 예, 그러는데 이제 역기능적 정서를 다루는 것이 심리치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임상 전문가들은 정서는 대인 갈등과 관련되고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성격과 관련되고 언어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보다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느끼는 건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제 정서를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크게 정서를 나타내는 언어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라는 개념의 정의에 일관성이 없어요. 네, 정서를 나타내는 언어들을 볼 때 정서 상태를 묘사해 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 지금의 감정을 한번 뭘 느끼는지 말해볼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행복한, 슬픈, 짜증나는, 질투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말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감정이입을 통하여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울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경험이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전하고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이거는 다 우울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이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극이 너무 없고 활력이 없고 축 처지고 끌려가는 기분일 때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우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곤하고 졸리는 느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아무런 욕망도 동기도 흥미도 없는 그러한 상태, 또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갈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고 자신에 대한 회의감만 스민다. 나약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기분이다. 하찮은 존재라는 기분이 든다. 네, 움츠리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물러나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나 자신 속으로 기어들고 싶다. 식욕이 없고 미소 짓거나 웃을 수도 없다. 마치 질식할 것만 같다. 이러한 것들은 우울을 나타내는 언어들이에요. 얼마나 복합적인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울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는 복합적 내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하는 그러한 내적 상태에는 신체적 증상도 들리죠. 피곤하고 졸립고 자아에 대한 태도도 있어요. 나약한 기분이 들고 자신감도 없고, 예, 행위 충동, 물러나고 싶고 이런 말들, 또 생리적 변화도 포함되죠. 식욕도 없고 이런, 예, 졸립고 이런 것들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은 모두 우울이라는 전체적 상태의 부분적 이미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식은땀이 났다, 소름이 돋았다, 폭발하는 화산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지 되게 알아차리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났어요, 이런 말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아까 우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짜증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상담자가 어떨 때 짜증을 나는가 생각을, 상담자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짜증난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상담자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짜증났다 얘기할 때 반복되는 일을 하느라고 짜증이 났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뭔가 계속 반복된 생활 때문에 짜증난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담자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고 있는데 깨워서 짜증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감정만이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보고 그 짜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공감을 잘해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짜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담자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알지 못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멀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정서 용어가 비정서적인 맥락에서 이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있죠. 난 행복하게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서적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너에게 옳은 대답을 해주었다고 느껴, 이렇게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줬다는 것을 느낀다, 이 느끼는 게 정서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념에 대한 맥락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정서가 아니고 네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 보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올바로 생각했다고 느껴요. 그거는 생각의 언어고 정서 언어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깨에 통증을 느껴요, 이것도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각적 맥락,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맥락인데, 옛날에는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이것만 정서라고 보고 나머지는 정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시험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또 휴가를 가슴 졸이며 기다린다 이런 표현 속에는 미안하지만은 들었지만 시험을 잘못 봤다 이거고, 휴가를 가슴 졸이며 기다린다는 말은 휴가를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정서 용어가 들어가지만 맥락은 정서와 관계가 없는 것일 경우에도 우리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서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초조해하는 것이 정말 싫어. 내가 초조하다는 건 느끼는 정서에 대해 싫다고 하는 그 정서에 대한 정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런 시기심을 느끼는 내가 부끄럽다. 시기심을 느끼고 있는 그 정서를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복합적이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또 정서에 대한 언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분법의 적용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정서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분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이분법이 이성과 정서 간의 관계인데, 이때 정서는 열정으로 기술하기도 해요. 이성 대 감정 이렇게도 하고, 이성 대 이때 느끼는 정서를 열정으로 해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마음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은 노여움은 잠깐 미친 상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동안 저질러진 범죄는 잠깐 미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벌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때요? 우리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그 형량이 감량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심장 박동은 생리적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보통 30세 남성의 정상 맥박이 1분에 72회에서 76회를 뛰고 여성은 82회에서 86회가 뛴다고 해요. 그런데 막 흥분하고 격분된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100에서 165회까지도 올라가요. 1분 동안 뛰는 맥박수가. 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흥분된 상태, 자기 고유의 맥박수보다 10%가 올라가면 이미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더욱 웅크리고 공격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경멸할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대화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 이런 상태로 계속 대화하는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고유의 맥박 상태보다 10%가 올라간다. 그러면 잠깐 미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미친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고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고 잠시 쉬었다 얘기하자. 내가 지금 말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잠시 휴회를 선언하고 좀 쉰 다음에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들을 수 있는 자세도 되고 말할 수 있는 자세도 된다는 거죠. 예, 잠깐 휴회. 그런데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기까지는 40분 정도 걸린다.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통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부들을 실험을 해본 결과 정상 맥박으로 100이 넘어지는 그러한 맥박수에서 정상으로 올 때까지는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 이렇게 로마 사람들도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동안에 저질러진 범죄는 잠깐 미친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경감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법에 있어서는 정신분석과 관련 문헌에 보면 의식적 대 무의식적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건데요. 강렬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꿈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그런 정서를 깨닫게 되는 환자에 관한 사례를 굉장히 정신분석에서 많이, 의식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사람이 팔다리가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봐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나온 거죠. 근데 팔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서 그것이 뭐 팔과 다리로 이제 간 거죠. 프로이드의 환자들은 전환장애 환자들이 많았어요. 부위층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전환장애. 그래서 무의식을 연구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게 정신분석적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식적 대 무의식적 이런 부분도 감정을, 정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죠. 무의식까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긍정적 대 부정적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서는 흔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되기도 해요.
두려움, 노여움, 혐오감, 슬픔 같은 정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긍정적 정서, 기쁨, 흥미로움, 사랑 이런 것들은 긍정적 정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감정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빌려온 은유적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좋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는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인 정서로 기술하게 된 거죠. 모든 정서는 인간의 삶에서 적응적 역할을 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또 방어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부정적 정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모든 정서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정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표현력이 뛰어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정서를 연구하는데 정서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느끼는 것에 이름을 붙일지 모르는 사람으로 대상을 하게 되면 정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동과 유아들 이런 아이들은 정서를 못 느끼냐? 그거 아니죠. 예.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편하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정서를 다 느껴요. 그리고 정신과 환자들이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도 언어적 표현은 제한되어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서장애 아동의 정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동물 행동학자 에이블 베스펠드라고 하는 연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임신한 여성 어머니들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했어요. 임신 중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똑같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해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 활동 사진을 찍었어요. 정신장애 아동도 정서를 느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죠. 6명 중에 5명은 뇌 손상을 입었고 6명 모두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옛날 어른들이 그때는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도는 다르지만 발달 지체를 보였고 이를 갈거나 머리와 몸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의 고정화된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장애 아동도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네, 이 아동들은 주변 세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인지 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서 반응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에이블 에이베스펠드는 모두가 놀 때 이런 아이들도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미소를 짓고 간지럽히거나 또는 가볍게 두드려주면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때때로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자기가 봤을 때 재밌게 느껴지며 웃기도 하고 고통스러우며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찌푸리고 입을 삐쭉 내밀고 놀라기도 하고 그 밖에 다른 정서적 표정을 짓는 것을 오랜 연구를 했을 때 발견한 거죠. 이러한 결과는 정서라는 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우리가 느끼는 이 정서는 타고난 것이다. 예. 그런 정서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행동적 적응이라는 주장을 지지한 거죠. 슬플 때 슬픈 표정을 짓고 그 상황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서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분트가 1979년에 라이프치 독일의 그런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한 이후부터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성격이나 정서, 인지의 측면에서 나누어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정서는 1980년 이후에 다시 활발한 연구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정서에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나 두려움, 기쁨 등의 정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서로 간주되지만 어떤 것은 이것이 정서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랫동안 철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존중은 정서인가 아닌가, 사랑은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있게 되죠. 사랑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기의 낭만적 사랑은 굉장히 질풍노도적인 혼란과 열정으로 인해 그때 막 열정이 높이 올라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서로 볼 수 있지만, 오래된 결혼 생활을 해온 그러한 사람들은 열정은 없는데 오랫동안 30년 부부 생활을 해온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도 정서로 볼 수 있나? 뭐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이제 연구들을 볼 때 장기간 지속되고 비교적 온화한 감정, 그러니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에게 사랑하나요? 이렇게 하면 아유 무슨 사랑은 정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고 비교적 온화한 감정도 정서로 볼 건가? 아니면은 청년 때처럼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격한 감정만이 정서로 간주할 것인가? 이런 정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철학자 휴문 격한 감정뿐만 아니라 온화한 감정도 정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쩌면 온화한 감정이 격한 감정보다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정서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것이지만 또 다른 정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신념과 결부되는 것도 있죠. 그냥 나는 옳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것처럼. 또 어떤 정서는 지금 바로 이 상황에만 관련되지만 어떤 정서는 거의 모든 상황과 연관되기도 해요. 지금 갑자기 화났다가 화가 딱 사라지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하루 종일 짜증스러운 그런 오랜 연관되기도 하죠. 또 어떤 정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어떤 정서는 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정서는 하나의 동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서란 무엇인가? 이 정서란 생리적 각성, 표현적 행동,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의식적 경험의 혼합체다라고 정서를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서는 우리의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혹은 장기적인 느낌, 감정을 말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머리 부분의 활동을 인지라고 한다면 가슴 부분의 활동을 정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정서는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서적이고 생리적 상태가 정서다. 또 정서는 주관적 경험으로 대개 기분과 기질과 성격 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감정은 정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영어에서 감정과 관련된 용어들은 참 많이 있어요.
필링이나 이모션, 어펙트, 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히 느낌, 필링은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이모션을 감정 이렇게 얘기하고 어펙트를 정서라고 또 무드를 기분으로 번역되지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1대1로 영어와 한글이 대응해서 번역되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이 필링을 느낌으로 무드를 기분으로 번역되는 것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이모션과 어펙트는 서로 혼용하여 번역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이모션을 정서로, 어펙트를 감정, 정서, 정동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모션을 감정으로 번역하고 어펙트를 정동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사실 이 이모션과 어펙트는 같은 말이지만 정신과 용어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말 감정과 정동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들이 임상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대부분 우리말에서는 감정과 정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네, 느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느낌은 감정과 감각을 포함한 감정을 수동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촉감 같은 신체적인 감각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느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감정과 감각의 개념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이 느낌이라는 단어에 남아 있어요. 감정과 감각 개념이 분리된 것은 20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느낌이라고 얘기한 거죠. 느낌이라는 말은 감정, 감각 외에도 훨씬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번 일은 느낌이 안 좋아 라는 것에서 앞을 내다보는 주관적인 예측에도 느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서, 이모션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외적 자극, 내적 상념, 관련되어지는 불쾌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서는 비교적 심한 생리적 반응을 수반하고 흔히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는 급격한 심장 고동의 증진, 근육 긴장 등이 있습니다. 공포, 환희, 분노 등을 이제 감정 이렇게 정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모션이라는 말 자체는 일종의 모션, 그래서 운동으로 이 앞에 이가 밖으로 향하는 운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인간의 정서는 필연적으로 행동이나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포는 도피하라는 행동을 유발하고 배고픔은 뭔가를 먹고 싶은 동기, 충동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네, 행동과 정서, 동기와 정서는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기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지만 정서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동기는 신체의 내부적 요구를 반영하는 반면에 정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펙트라고 했을 때 임상심리학자들이 주로 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쓰는 이 정동은 접촉에서 흔적을 남기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어펙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정신과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감정 상태를 정동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움직일 동을 사용해서 정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얼굴 표정이나 말, 행동 등 항상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을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의 정서는 스스로 느끼지만 타인의 정서는 느끼지 못하고 얼굴 표정, 말, 행동을 통해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 과정은 의식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것을 정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관찰자는 추론을 통해 당사자가 느낀다고 말하는 감정 상태보다 더 정확하게 그 당사자의 감정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모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잘 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정동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일상에서는 이모션, 정서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분은 어떨까? 이 정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인데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장기간 행복해하거나 슬퍼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은 정서와는 다른 범주로 기분이나 기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분은 불쾌한 기분, 정상적 기분, 유쾌한 기분 이렇게 말하는데 불쾌한 기분과 유쾌한 기분 사이에 정상적 기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해서 중립적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상적 기분보다는 감정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서는 인간의 미묘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관련된 이론이나 정서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마다 제시하는 견해가 다양해서 정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서를 바라봐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정서는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용되어 사용하여 왔어요. 네, 감정이란 특정한 사태나 사건에 대한 개별적 정서를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현재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감정 이런 감정이야 이거를 정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